서울의 심장부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의 5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마치 정복자의 전리품처럼 반짝였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중심에 회장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의 검은 눈동자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강력했다. 이사들이 불안하게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 태준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다. 그는 태준의 사촌이자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노리는 강민혁이었다. 민혁은 태준과는 달리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편이었고 지금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태준아, 아니, 강 회장님,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강씨 일가의 지분을 합치고 외부 투자자들의 힘을 빌리면 회사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적대적 인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교활하게 회의실을 울렸지만 태준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강민혁 이사, 합리적인 제안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약탈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당신이 접촉한 외부 투자자들의 실체,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녕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태준이 손가락을 까딱하자 뒤에 서 있던 비서가 즉시 태블릿을 조작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민혁이 비밀리에 만났던 투자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과거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기업을 인수한 뒤 기술만 빼내고 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으로 악명 높은 자들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차갑게 얼어붙었고 민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건 모함이야. 강태준,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거겠지. 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다른 이사들은 이미 태준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태준은 이 순간을 위해 몇 주간 밤을 새워 준비했다. 태준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조작이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강민혁 이사, 당신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이사회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선언이자 사형 선고였다. 태준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혁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야심찬 계획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태준은 승리했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고 압도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태준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패배자의 일그러진 얼굴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강태준, 네가 이긴 것 같지? 그래, 오늘은 네가 이겼다. 하지만 명심해, 너는 결국 혼자야. 이 거대한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정작 내 뒤를 이을 자식 하나 없잖나. 그 말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태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이자 유일한 약점이었다. 몇 년 전 그는 불임 판정을 받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총수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후계자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를 반쪽짜리로 취급했다.
민혁은 태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더욱 잔인하게 웃었다. 그렇게 완벽한 척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아이 하나 가질 수 없는 주제에 네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건 다 누구 차지가 될 것 같나? 결국엔 내 아들, 내 핏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너는 그저 텅 빈 왕좌를 지키는 문지기일 뿐이야. 조롱, 그것은 태준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먹을 굳게 쥐었지만 이내 힘을 풀었다.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나 민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왕좌가 비어 있을지언정 너 같은 하이에나가 넘볼 자리는 아니지. 오늘부로 넌 끝났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태준의 눈에서 더 이상의 자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회의실에는 다시 태준 혼자만 남았다. 승리의 여운은 사라지고 민혁이 남긴 말에 도끼만이 그를 올감했다. 아이 하나 가질 수 없는 주제에 그 말은 메아리가 되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천, 수만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남자였다. 그의 제국은 화려했지만 그곳을 이어받을 후계자는 없었다. 그의 왕좌는 높았지만 지도키도 외롭고 황량했다. 태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검은색 세단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한강변을 달렸다. 비서실장에게는 급한 용무가 생겼다고만 전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질식할 것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며 도시의 소음을 삼켰다. 태주는 목적지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 점점 더 어둡고 낯선 곳으로 향했다. 민혁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텅 빈 왕좌를 지키는 문지기. 그는 자신의 삶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성과, 그리고 최고의 자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후계자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장 중요한 관문에서 실패했다. 아내와는 이미 몇 년 전에 이혼했다.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었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관계는 즉시 파탄났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일뿐이었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 민혁의 말은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공허함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차가 어느덧 낡고 오래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화려한 서울의 이면에 가려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태주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왔을 뿐이다. 그는 차를 좁은 골목길 한쪽에 세우고 엔진을 껐다.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지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회장 강태준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쉬고 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태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두운 골목길, 그의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저편에 무언가가 보였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는 두 개의 작은 형체였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고 그 사이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순간 망설였다. 그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일에 엮여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의 회장이었고 그의 모든 행동은 기사거리가 되었다. 그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 시동을 걸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 아이 중 더 커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아이의 눈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고는 믿기 힘든 강인한 분노와 보호 본능이었다. 아이는 동생을 더욱 세게 껴안으며 마치 거대한 맹수로부터 지켜내려는 듯 태준의 차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이 얼어붙었던 태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의 비싼 슈트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두 아이에게 다가갔다. 민혁이 퍼부었던 조롱, 후계자에 대한 압박, 그리고 지독한 공허함.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빗속에 서 있는 두 작은 생명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굵은 빗방울이 그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오직 눈앞의 두 아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는 고작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였고 그 품에 안긴 여자아이는 서너 살 정도로 보였다. 두 아이 모두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었다. 괜찮니?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뻔했지만 남자아이는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아이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리 가요. 우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이는 자기 몸짓만 한 용기를 쥐어짜내며 소리쳤다. 그 와중에도 동생을 감싼 팔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다. 태주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아이들을 위협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값비싼 차림새와 차가운 인상은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비가 많이 온다. 이러다간 둘 다 큰 병에 걸릴 거야.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평생 명령만 내리던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하게 들렸다. 바로 그때 남자아이의 품에 안겨있던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큰 눈망울이 태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추위와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랗게 떨고 있었다. 오빠, 추워. 여자아이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태준의 귓가에 꽂혔다. 그 순간 태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남자아이는 동생의 말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태준을 노려보았다. 상관 마세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왜 신경 쓰는 건데요? 어서 가버려요. 아이의 외침에는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이 아이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나를 세우는 모습이 태준은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값비싼 슈트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두 아이를 자신의 재킷으로 감쌌다. 재킷에서는 그의 체온이 남아있어 희미한 온기가 전해졌다. 남자아이가 저항하려 했지만 흠뻑 젖은 몸으로는 태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일단 비부터 피해야 한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면 데려다 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는 곳으로 가야겠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먼저 여자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아이는 놀랄 만큼 가벼웠다. 남자아이는 동생이 낯선 남자의 손에 넘어가자 잠시 패닉에 빠진 듯 했지만 태준이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그저 주먹을 쥔 채 그를 따라 일어섰다. 태준은 여자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자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두 아이를 자신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태웠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순식간에 빗물로 젖어들었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차의 히터를 최고로 높이고 자신이 항상 예비로 두었던 담요를 꺼내 두 아이를 꼼꼼하게 감쌌다. 어디로 가야 하지? 태준이 운전석에 앉아 물었다. 남자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서였고 동생의 이름은 한별이었다. 그들은 며칠 전 유일한 보호자였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갈 곳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상태였다. 집 없어요. 한서가 겨우 입을 열었다.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이내 생각을 접었다. 이 일은 강태준 회장의 일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일이어야 했다. 그는 문득 몇 달 전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에서 읽었던 한 장소를 떠올렸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정부 지원이 거의 끊겨 재정난에 허덕이던 작은 아동 보호 시설이었다. 은빛 날개 쉼터.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상은 금방이라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곳이었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그곳의 주소를 입력했다. 차는 다시 밤의 도시를 달리기 시작했다. 뒷좌석에서는 히터의 따뜻한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탓인지 한별이가 한서의 품에 안겨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다. 한서는 잠든 동생을 꼭 껴안은 채 여전히 창밖을 경계하고 있었다. 태주는 룸미러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동정심? 아니, 그는 그런 감상적인 감정을 경멸했다. 의무감,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서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동생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던 그 작은 아이의 눈빛을 약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낡은 2층 건물이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 멈춰섰다. 은빛 날개 쉼터라는 낡은 간판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잠든 한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한서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쉼터의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인상 좋아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쉼터의 원장이었다. 이 밤중에 누구, 어머나, 그녀는 태준의 모습과 그의 품에 안긴 아이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값비싼 세단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이들이 비를 맞고 있더군요. 잠시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준이 간결하게 말했다. 원장은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쉼터 내부는 낡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태주는 한별이를 작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고 원장은 즉시 마른 수건과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다. 한서는 여전히 태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원장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태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 주셔서요.
저희 쉼터가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지낼 곳은 있습니다. 태주는 원장의 말을 들으며 쉼터 내부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낡고 부족해 보였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안에 있던 현금 전부와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꺼내 원장에게 건넸다.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원장은 명함에 적힌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 회장 강태준이라는 글자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태준은 몸을 돌려 쉼터를 나섰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그를 감쌌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처럼 춥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차를 몰아 쉼터를 떠나면서 그는 룸미러로 쉼터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한서가 여전히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경계심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태주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엑셀을 밟았다. 그의 완벽한 세계로 논리와 이성만이 존재하는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애써 방금 전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그것은 그저 변덕스러운 충동, 일시적인 감상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는 다시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의 냉철한 회장 강태준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빗속에서 떨고 있던 두 아이의 모습, 자신을 노려보던 한서의 강인한 눈빛, 그리고 추워 라고 속삭이던 한별이의 가냘픈 목소리. 그 두 천사의 이미지는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고 그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에 깊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의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일정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손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이의 손에서 올마온 차가운 감촉과 빗물에 젖었던 재킷의 묵직함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은빛 날개 쉼터라는 곳을 아나? 김 실장은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태블릿을 몇 번 두드려 보더니 즉시 대답했다. 네, 회장님. 서대문구에 위치한 소규모 아동 보호시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재정난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회공헌팀의 지원 대상 리스트에 있었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곳에 익명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게, 법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부로 처리해주게. 금액은 김 실장이 알아서 판단하되 그 쉼터가 최소 1년간은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서류에도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네. 김 실장은 유능했지만 이번 지시에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그것도 익명으로 이런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태주는 다시 산더미 같은 서류에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서류 속의 숫자들과 보고서의 그래프들 사이로 비에 젖어 떨고 있던 한별이의 파리한 얼굴과 자신을 노려보던 한서의 강렬한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다. 그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날 이후 태준의 삶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CEO였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김 실장에게 은빛 날개 쉼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물론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었다. 기부금은 잘 전달되었나?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김 실장은 회장의 이례적인 관심에 당황하면서도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했다. 기부금 덕분에 쉼터는 급한 불을 껐습니다. 밀린 공과금도 해결했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옷도 새로 사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물으신 두 아이, 한서와 한별이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별이는 쉼터의 다른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태주는 자신이 안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왜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이토록 신경을 쓰는 것일까? 자신의 텅 빈 왕좌를 채워줄 후계자도 아닌데. 그는 이 비논리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주말이 되었다. 태준에게 주말은 평일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그는 보통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밀린 업무를 보거나 다음 주 전략을 구상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몰아 은빛 날개 쉼터로 향하고 있었다. 스스로에게는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변명했다. 쉼터는 며칠 전 밤에 보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낡았지만 햇살 아래의 쉼터는 나름의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마당에서는 아이들 몇몇이 뛰놀고 있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의 등장은 이 아이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아닐까? 그가 망설이는 사이 마당에서 놀던 한별이가 그의 차를 발견했다.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달려왔다. 아저씨,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태준의 귓가에 울렸다. 태준은 당황하여 차문을 열고 내렸다. 한별이는 비에 젖었던 그날의 모습과는 달리 따뜻해 보이는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한별이는 태준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아저씨, 또 왔네요.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환대에 태준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안아주거나 누군가에게 안겨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이내 거두었다. 그때 한서가 달려왔다. 한서는 한별이를 태준에게서 떼어내며 동생의 앞을 막아섰다.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한별아, 이리 와. 낯선 사람한테 함부로 안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태준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날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원장님께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의 태도는 한별이와는 정반대였다.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결코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태준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이 작은 아이에게서 자신과 동질감을 느꼈다. 세상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켜내려는 고집스러운 모습, 안부를 물으러 온 것뿐이다. 태준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원장님을 통해 김 실장에게 연락하도록 해라. 그는 용건을 마쳤다는 듯 차에 타려 했다. 하지만 한별이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가지 마요. 오빠가 아저씨 그림 그려줬는데 잠깐만 기다려요. 한별이는 쏜살같이 쉼터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다. 스케치북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놀랍도록 세밀하게 그려진 태준의 차와 그 차 옆에 서 있는 태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한서는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며 동생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한별아, 내가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 태준은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크고 검고 어딘가 위협적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림 속의 남자는 두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얇은 미소를 지었다. 그가 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스로도 놀랐다. 그날 이후 태준의 방문은 정기적이 되었다. 처음에는 주말에 한 번이었던 것이 점차 주중 저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기부금 확인이라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책과 장난감, 그리고 쉼터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사들고 갔다. 한별이는 언제나 그를 가장 먼저 반겼다. 아이는 태준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는 것을 좋아했다. 태준은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점차 아이의 작은 체온과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에 익숙해졌다. 한별이의 순수한 애정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었다. 한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경계심은 많이 누그러졌다. 태주는 한서와는 주로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했고 특히 과학과 공학 분야의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태주는 한서에게 어려운 과학 원리를 설명해 주었고 한서는 놀라운 속도로 그것을 흡수했다. 태주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의 냉혹한 회장에서 두 아이 앞에서는 어설프지만 다정한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었다. 쉼터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에 고통받지 않았다. 한편 태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강민혁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여전히 회사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들을 통해 태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태준의 이상한 행적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장님이 요즘 서대문구의 한 보육시설에 자주 드나드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수행원도 없이 말입니다. 정보원의 보고를 받은 민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강태준이 보육시설이라니. 하지만 연이어 들어오는 보고는 구체적이었다. 민혁은 사람을 붙여 태준을 미행하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이 쉼터 마당에서 한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한서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을 손에 넣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민혁은 역겨움과 동시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태준의 유일한 약점을 찾아냈다고 직감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조롱에 그렇게 치를 떨더니 결국엔 저런 고아놈들한테서 대리 만족을 찾고 있었군. 민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것이 태준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와 그가 매수해둔 악명 높은 언론사 기자를 불렀다. 강태준이 웬 고아 2명에게 단단히 빠져 있는 것 같다. 그 아이들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내. 그 녀석이 아이를 못 갖는다는 사실과 이 상황을 어떻게 엮어야 가장 자극적일지 고민해 보라고. 그리고 그 쉼터라는 곳, 합법적으로 문을 닫게 만들 방법도 알아봐. 민혁은 태준이 느꼈던 그 낯선 따뜻함이 사실은 그를 파멸로 이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태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시작했다. 태준이 애써 외면했던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헤집어 놓을 계획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 아니, 사실상 감금실이나 다름없는 별채에서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강태준이 은빛 날개 쉼터의 마당에서 한별이를 무릎에 앉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경계를 해제한 순수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서가 태준에게 무언가를 진지하게 설명하며 손짓하고 있었다. 가소롭군.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 척하더니 고작 저런 핏줄도 아닌 고아 놈들한테 발목이 잡혀 아이를 못 갖는다는 콤플렉스가 그렇게도 깊었나 보군.
그는 태준의 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연민이 아닌 지독한 혐오감과 함께 짜릿한 승리의 예감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강태준을 끌어내릴 완벽한 무기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과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직 고위 공무원을 불렀다. 두 사람이 민혁의 별채로 들어서자 민혁은 사진들을 그들 앞으로 밀어 던졌다. 이게 강태준의 새로운 약점이다. 아이를 못 갖는 반쪽짜리 회장님이 뒤로는 저런 고아들을 대리 가족으로 삼아 위안을 받고 있었더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런 사생활이 주주총회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민혁은 변호사를 경멸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누가 법으로 싸운다고 했나? 이건 여론전이야. 그리고 저놈들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을 빼앗아 버릴 거다. 저 은빛 날개 쉼터라는 곳, 당장 문 닫게 만들 방법을 찾아내. 전직 공무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방법이야 많습니다. 의원님, 그 쉼터. 안 그래도 재정난이 심각했던 곳입니다. 구청의 안전점검, 소방점검, 위생점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면 먼지 하나 안 나올 리가 없죠. 특히 요즘 아동시설 안전 문제에 다들 민감해서 작은 꼬투리 하나만 잡아도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강태준이 돈으로 막아버릴 수도 있어. 놈이 얼마 전에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한 것 같더군. 그 돈의 출처를 문제 삼아 불법 자금 세탁이나 회사 돈 횡령으로 엮을 수는 없나? 변호사가 난색을 표했다. 증거도 없이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여 쉼터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당국이나 은행 측에서 조사를 빌미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렇게 진행해. 구청에서는 안전 문제를, 은행에서는 자금 문제를 동시에 터뜨려라. 강태준이 어느 쪽 불을 꺼야 할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그놈이 저 고아들을 지키려다 제 발로 함정에 빠져드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 따뜻한 가족놀이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자고. 그들의 사악한 음모가 계획되는 동안 태주는 모처럼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쉼터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설계한 작은 로봇 키트들을 잔뜩 사들고 쉼터를 방문했다. 한별이는 태준의 목에 매달려 반가움을 표했고 한선은 이미 로봇 키트의 설계도에 몰두해 있었다. 태준은 한서 옆에 앉아 복잡한 회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원장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흐뭇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덕분에 쉼터가 정말 안정을 되찾았어요.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님께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주는 그저 옅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이 작은 평화가 자신의 그 익명 기부 덕분이라는 사실에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은빛 날개 쉼터의 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동시설 특별 안전점검이라는 공문서를 내밀며 쉼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태도는 냉담하고 적대적이었다. 이쪽 벽에 금이 갔군요. 건물 안전 진단 C등급 이하로 보입니다. 소방시설이 기준 미달입니다. 이 낡은 소화기로는 어림도 없죠. 주방 위생 상태가 불량합니다. 환기시설도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들을 마치 당장이라도 건물이 무너질 것처럼 부풀렸다. 원장은 당황하여 해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니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로 모든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시설 폐쇄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통보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원장은 주저앉아 망연자실했다. 일주일 안에 이 모든 것을 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당장 아이들을 어디로 대피시켜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쉼터의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은행 담당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원장님, 최근 쉼터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익명 기부금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불법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되어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쉼터의 모든 계좌를 동결 조치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계좌가 동결된다는 것은 당장 아이들의 식비와 공과금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구청의 압박과 은행의 계좌 동결. 이것은 명백히 쉼터를 죽이기 위한 계획된 공격이었다. 원장은 사방이 막힌 절망감 속에서 태준이 건넸던 명함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것이 실례라는 것을 알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은 강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회의 중이었지만 김 실장의 다급한 보고를 듣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김 실장에게 상세한 내용을 다시 물었다. 구청의 특별 점검, 불가능한 시정명령, 그리고 익명 기부금에 대한 자금 출처 요구와 계좌 동결. 태주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모든 사건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날 리 없었다. 특히 익명 기부금을 정확히 조준한 것은 공격자가 그 기부금의 존재를 어쩌면 그 기부자가 자신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강민혁. 그자가 감히 아이들을 건드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렸다. 그것은 회의실에서 민혁을 제압할 때의 차가운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들끓는 경노였다. 민혁은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막 싹틔우기 시작한 소중한 존재들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태주는 즉시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법무팀과 재무팀을 소집해. 그리고 은빛 날개 쉼터를 공격한 구청 담당자와 은행 관계자의 뒷조사를 시작해. 강민혁이 그 뒤에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책상 위에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한서와 한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는 민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민혁은 그가 이성을 잃고 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를 바라고 있었다. 혹은 저 아이들을 포기하고 냉혈한 CEO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민혁은 태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민혁아,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태준은 사진 속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너는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야. 내 가족을 건드린 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짧고 명료했지만 그 내용은 태준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강민혁, 자신의 사촌이 단순히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싸움을 넘어 두 아이의 생존이 걸린 보금자리를 공격했다는 사실은 태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그것은 비열함을 넘어선 악이었다. 강민혁. 태준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고 위험했다. 그자가 감히 아이들을, 이 일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이들을 끌어들여?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한 CEO의 계산이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분노가 번뜩였다. 민혁은 태준의 약점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태준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장과 개인 변호사를 집무실로 호출했다. 기업의 변호사가 아닌 자신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김 실장, 자네는 즉시 은빛 날개 쉼터에 대한 모든 행정적 압박을 막아내게. 내 개인 자금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진단팀과 보수 인력을 고용해 구청놈들이 트집 잡은 모든 것을 일주일이 아니라 사흘 안에 완벽하게 고쳐. 그리고 그는 개인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나는 한서와 한별, 두 아이를 내 아들, 딸로 입양할 생각이네. 법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절차를 밟아주게. 이것은 내 인생을 건 결정이네. 변호사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회장의 이 결정이 불러올 파장을 그는 즉시 계산했다. 회장님, 그것은 강민혁 이사 측에게 엄청난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후계자를 못 만드는 CEO가 결국 고아를 데려와 자리를 채우려 한다는 식의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주주들의 동요도 엄청날 거고요. 변호사가 절박하게 만류했다. 태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민혁이 원하는 것이겠지. 내가 아이들을 포기하거나 혹은 아이들을 지키려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하지만 그는 틀렸어. 나는 둘 다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저 아이들을 내 가족으로 만들고 이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내 가족을 지킬 걸세. 그의 선언은 확고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법무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강민혁이 쉼터를 공격하는데 사용한 수법 그대로 돌려주겠네. 그가 접촉한 구청 공무원, 은행 간부, 그리고 그에게 정보를 흘린 내부자들까지 샅샅이 뒤져. 태준의 지시는 신속하고 치밀하게 실행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략적인 반격에 나섰다. 그의 정보팀은 쉼터를 압박했던 구청 공무원이 최근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그 돈의 출처는 당연히 민혁의 비자금이었다. 또한 쉼터의 계좌를 동결시켰던 은행 간부는 민혁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불법 대출을 알선한 정황이 드러났다. 태주는 이 모든 증거를 조용히 수집했다. 그는 민혁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민혁이 더 깊은 함정으로 빠져들도록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태주는 쉼터를 방문했다. 아이들은 구청 직원들이 다녀간 이후 불안에 떨고 있었다. 특히 한서는 태준을 보자마자 물었다. 아저씨, 우리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이 여기가 위험하대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태준은 처음으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한서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한서야, 잘 들어. 이 세상에는 아주 나쁜 어른들도 있단다. 그 사람들이 너와 한별이를 이곳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 그건 아저씨 때문이야. 그는 진실을 말했다. 아이를 속이고 싶지 않았다. 한서의 눈이 흔들렸다. 태주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너희를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아저씨는 너희를 영원히 지킬 방법을 찾았어. 그는 심호흡을 했다. 한서야, 한별아, 아저씨와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의 아빠가 되고 싶다. 그것은 태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고백이었다. 한서는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태준의 진심을 느낀 한별이가 그의 목을 와락 껴안았다. 아빠?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되는 거예요? 진짜요? 아이의 목소리가
태준의 심장을 울렸다. 한선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태준을 밀어내지 않았다. 아이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너희는 나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 그날부터 태준은 공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우려대로 이 소식은 즉시 강민혁의 귀에 들어갔다. 민혁은 태준이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것이 태준을 끌어내릴 완벽한 명분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때가 됐다. 강태준이 공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더군. 내일 당장 기사를 터뜨려. 아이 못 갖는 CEO, 후계자 욕심의 고아, 입양 추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정한 쇼. 제목은 이 정도로 자극적이게 뽑아. 그리고 동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준비를 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CEO를 탄핵할 시간이 왔으니까. 민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는 태준이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민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태준은 민혁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잔인하게 그를 추락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태준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마지막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강민혁이 이사회를 소집할 걸세. 그가 나를 미친놈으로 몰아갈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반격할 때야. 그가 파놓은 함정에 그 스스로가 빠지게 될 걸세.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한서와 한별이를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는 창사 이래 가장 큰 폭풍에 휩싸였다. 강민혁이 매수한 악명 높은 온라인 매체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아이 못 갖는 이노베이트 강태준 회장, 후계자 대리로 고아 입양 추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정한 쇼인가. 기사는 태준의 불임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그가 최근 두 아이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기사는 쉼터에 대한 구청의 행정 조치까지 언급하며 태준이 불완전한 시설의 아이들을 무리하게 입양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명백히 민혁이 기획한 여론전이었다. 태준이 아이들을 포기하면 비정한 인간이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경영권에 눈이 먼 불안정한 CEO가 되는 악의적인 이지선다였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 혼란을 틈타 강민혁은 즉시 긴급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명분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서적 불안정으로 경영 판단력을 상실한 현임 회장 강태준의 해임안이었다.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태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혁이 의기양양하게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우리는 지금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의 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강태준 회장님께서 사적인 감정에 휘말려 회사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아침에 터진 기사를 띄웠다. 강 회장께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결함, 즉 후계자를 가질 수 없다는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시고 엉뚱하게도 신원도 불명확한 고아들에게 집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이 머물던 쉼터는 안전 문제로 구청의 폐쇄 명령까지 받은 곳입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분에게 어떻게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혁의 말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태준을 사리 분별 못하는 미치광이로 몰아가고 있었다.
민혁은 결정타를 날렸다. 나는 강태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민혁의 열변에도 주주들의 동요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민혁을 지나쳐 스크린 앞에 섰다. 강민혁 이사의 말 잘 들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내가 두 아이를 입양하려 하는 것 맞습니다. 그 아이들을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민혁을 돌아보았다. 강 이사, 당신은 내가 왜 그 쉼터에 기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 쉼터가 왜 갑자기 구청의 표적이 되었는지 정말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태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스크린의 기사 사진이 사라지고 다른 영상과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민혁이 쉼터를 압박했던 구청 공무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CCTV 영상이었다. 돈가방이 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번에는 경악과 분노였다. 태주는 계속해서 자료를 제시했다. 민혁이 은행 간부에게 압력을 넣어 쉼터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동결시키도록 지시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혁이 태준을 불법 미행하고 사생활을 언론에 유출하기 위해 정보원을 매수하는 계약서까지 드러났다. 강민혁 이사, 당신이 말하는 회사의 위기는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태준이 선언했다. 당신은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불법 매수, 여론 조작, 심지어 무고한 아이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정령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단 말이. 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완벽하게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강태준, 네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간 뒤였다. 주주들은 민혁을 경멸과 분노의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무도 그쪽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들어섰다. 쉼터의 원장이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입양 관련 서류를 전해주러 왔다가 회의실 앞에 험악한 분위기와 민혁의 고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두 아이가 회의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한서와 한별이었다. 아이들은 태준이 걱정되어 원장을 졸라 따라 나선 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단상 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받는 듯한 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특히 민혁이 태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치는 순간 한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이는 모든 본능을 다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달려갔다. 아빠, 아이의 작고 절박한 외침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던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한별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가 태준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아빠, 가지마. 저 아저씨 무서워. 아빠. 아이는 태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민혁이 제기한 비정한 쇼나 경영권 방어 같은 모든 더러운 비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진실의 외침이었다. 한서도 망설이다가 태준의 곁으로 다가와 동생의 등을 감싸 안으며 민혁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빗속의 그날처럼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강인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주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 어떤 웅변이나 증거 자료보다도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것은 쇼가 아니었다. 저것은 계산된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기꺼이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자신이 그토록 조롱했던 핏줄도 아닌 저 작은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태주는 아이들을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왕자의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두 천사를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아빠, 한별이의 절박한 외침은 거대하고 차가운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심장에 파고들었다. 그 한마디는 강민혁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비난과 의혹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 어떤 증거 자료보다 강력한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수백억의 자산, 회사의 주가, 경영권 다툼,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순수한 외침 앞에서 의미를 잃었다. 강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다리를 껴안고 우는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아빠, 그가 평생 들어볼 것이라 상상도 못했던 텅 빈 왕자의 주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그 단어였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한서 역시 망설임을 멈추고 태준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울고 있는 동생을 감싸 안는 동시에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무너져 내린 강민혁을 노려보았다. 그 작은 소년의 눈빛은 회의실 안에 그 어떤 어른보다도 강인했다. 태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가득 껴안았다. 그의 비싼 슈트가 아이들의 눈물로 젖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회의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숨을 죽인 채 계산된 쇼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민혁을 지지했던 이사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강민혁은 아니야. 이건 쇼야. 연기라고. 라고 외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태주는 아이들을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주주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행동이, 그의 눈물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도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들이 내 대답입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회의를 속행해 주십시오. 강민혁 이사의 해임안,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혁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강태준, 네가 이긴 것 같아? 저 녀석들은 네 핏줄이 아니야. 넌 영원히 반쪽짜리라고. 하지만 그의 저주는 더 이상 태준에게 상처가 되지 못했다. 태준은 그저 두 아이의 눈을 가려주며 그들을 품에 안고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묵묵히 걸어나갔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강민혁이 제시했던 증거들은 모두 무효화되었고 오히려 강태준이 제시한 강민혁의 불법 행위 증거들이 세상을 뒤덮었다. 뇌물수수, 불법 사찰, 주가 조작 시도,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부당한 압력까지
강민혁은 이사회에서 영구 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즉시 검찰에 구속되었다. 언론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아이 못 갖는 CEO의 비정한 쇼라는 자극적인 기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CEO의 심장을 녹인 두 천사. 진정한 유사는 핏줄이 아닌 사랑. 강태준 회장.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다와 같은 따뜻한 기사들이 일면을 장식했다. 이노베이트 다이나믹스의 주가는 폭락했던 것이 무색하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로 반등했다. 그의 인간적인 결단에 대중은 열광했다. 태주는 은빛 날개 쉼터에 막대한 자금을 정식으로 기부했다. 그곳은 더 이상 낡고 위험한 건물이 아니었다. 최신식 설비를 갖춘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재탄생했고, 원장은 그곳의 이사장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태주는 또한 자신의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한서와 한별의 이름으로 두 천사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 강태준의 삶은 근본부터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햇살이 잘 드는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그의 아침은 더 이상 주식 시황보고로 시작되지 않았다. 아빠,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한별이가 작은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근을 하지 않았다. 저녁 6시가 되면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왔다. 두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태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넥타이를 풀었다. 다녀왔다. 거실에서는 한서가 복잡한 로봇 팔을 조립하고 있었다. 태준이 선물한 전문가용 키트였다. 아빠, 여기 서보 모터 연결이 잘 안 돼요. 좀 봐주세요. 한서는 이제 더 이상 경계심 많던 그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태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태준은 자연스럽게 아들의 옆에 앉아 설계도를 들여다보았다. 이 부분은 토크 값을 조금 더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이쪽 기어를 바꿔보는 게 어떨까? 그가 한서와 진지하게 토론하는 사이 주방에서 한별이가 뛰어나왔다. 아빠, 한서, 오빠, 저녁 먹어요. 오늘 내가 원장 할머니한테 배운 계란말이 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조금 탔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 식사. 그것은 태준이 평생 가져본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값지고 따뜻했다. 식사 후 태준은 한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한서는 그 옆에서 로봇을 마저 조립했다. 밤이 깊어 두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태준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때 그는 후계자에 집착했다. 자신의 피를 이은 존재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강민혁의 조롱에 분노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강민혁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핏줄. 그래, 한서와 한별이는 그의 피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산은 혈액 속에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나눈 시간,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기꺼이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랑 속에 존재했다. 그의 왕좌는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조롱받던 CEO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아이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두 천사는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공허했던 인생을 구원하고 그에게 삶 그 자체를 선물했다. 강태준은 비로소 완전해졌다.